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제가 얼굴을 맞은 적도 있거든요. 당연히 이게 굉장히 잘못된 행동인데도 그냥 엄마가 웃으면서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훈육이 아닌데, 그런 경우도 많고 보호자분들께서 전혀 훈육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계시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삼성드림 소아과 원장 김연경입니다. 제가 소아과 의사로서 실제로 지키고 있는 육아 원칙 5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정답을 말씀드리는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육아 기준들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한테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자는 거예요. 말은 조금 쉬울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거든요. 완벽하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한테 최선을 다해주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쌍둥이들 아가 때 영상을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거는 이때 내가 과연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이 우리 아이가 제일 어리고요. 제일 귀여운 때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을 우리 아이한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주고 지나가야 나중에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행복한 마음으로 현재 우리 아이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잘못된 행동은 그때 바로 따끔하게 훈육을 한다 입니다. 이게 많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고요.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훈육을 전혀 안 하시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가끔 그런 거를 보면 아이들이긴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는 사회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커가면서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하려면 잘못된 것과 괜찮은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훈육 자체를 전혀 안 하고 애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다 보면 만 6세, 이제 곧 학교 가는 아이인데도 자기 하기 싫은 거 절대 못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굉장히 사회성 면에서도 그렇고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가 만약에 저를 발로 한번 차거나 때렸어요. 너가 이렇게 당하니 어때? 이렇게 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당하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기분 나쁜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다시 한번 똑같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다음번에는 손바닥 3대를 맞는 거야. 그 나쁜 행동은 다시는 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훈육을 하고 굉장히 엄하게 혼을 냅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아이가 나중에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행동과 옳지 않은 행동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훈육을 해주시고, 그게 왜 잘못된 행동인지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제가 얼굴을 맞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굉장히 잘못된 행동인데도 그냥 엄마 웃으면서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훈육이 아닌데, 그런 경우도 많고 진료실 바깥에서도 공공장소인데도 엄청나게 뛰고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데도 보호자분들께서 전혀 훈육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계시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아이의 안전도 사실 보호자분의 책임이고요. 또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교육을 해주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훈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저는 이제 훈육을 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아기가 다 이해를 한 것 같고 충분하게 자기가 반성을 한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꼭 한번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엄마가 너를 진짜 사랑해서 올바르게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너한테 이렇게 혼을 내고 얘기를 한 거야, 다음부터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사실 감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는 해요. 사실 이제 이거는 저희 친정엄마가 꼭 저한테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혼나도 엄마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게 쌓였기보다는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얘기를 해줬구나 라고 더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매일 씻깁니다. 저는 감기 예방과 위생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서연이는 커서 제 손을 좀 떠났지만 쌍둥이는 지금 42개월인데요. 태어나서 안 씻은 게 한 3일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시키면 오히려 감기 걸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물론 체온 변화가 감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목욕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샤워를 하고 끝나고 나서 체온 조절이 잘 안 됐을 때가 문제인 거고요. 진료실 오시면 그 얘기를 많이 하시죠. 얘가 어제 추웠어갖고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사실 감기의 첫 번째 요인은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거고요. 그런 추운 환경이나 목욕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체온 변화가 있을 때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감기의 증상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매일매일 잘 씻기고 아기를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는 게 지저분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잘 씻겨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서는 제 생각엔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린이집도 다니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하루 종일 바닥이나 장난감 여러 가지를 만지고 하면서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피부하고 손에 계속 묻어요. 이거를 그냥 두면 아기들이 눈, 코, 입을 만지면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욕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시키고 나머지는 샤워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극까지 깨끗하게 비누로 해서 다 씻기는 식으로 하고요. 사실 이게 수면 교육 쪽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한 1시간 전쯤에 저는 씻기거든요. 그럼 아이들도 되게 뽀해지고 개운해지고 아 이제 잠잘 준비를 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건조하기 전에 발라주고 하는 거. 네, 그쵸. 이 목욕이나 샤워를 하고 나면 피부가 바로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5분 이내로 바로 보습제를 바르죠. 저희는 그래서 바로 수건으로 애기를 싸요. 바로 안아서 거실로 데리고 나오면 바로 보습제를 전체에 다 발라주고 바로 내복으로 갈아입히고. 아무래도 위생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아서 저는 매일 잘 씻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샤워가 씻기시기 어렵다면 세수와 손발 정도는 꼭 닦이시고 주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는 비타민 D를 꼭 챙겨주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영양제 어떻게 할까요? 거든요. 비타민 D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은 드렸는데요. 먹는 걸로 해결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피부에서 합성이 돼가지고 생기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별로 없는 계절이나 선크림을 자꾸 바르게 되는 상황에서는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돼요. 대부분의 피 검사를 통해서 보면 비타민 D 부족이나 결핍이 많이 나옵니다. 비타민 D는 신생아부터 먹이도록 추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액상으로 된 한두 방울씩 먹이는 제제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조금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인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양제들은 보통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첫 번째가 철분제예요. 철분은 아이가 6개월 되면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철분이 부족해져서 빈혈이 잘 유발될 수는 있어요. 근데 철분제는 그냥 영양제처럼 먹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생체 이용률도 음식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철분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위장장애, 위가 좀 불편해지거나 변비가 잘 유발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위장장애가 생기다 보면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더 먹기 힘들어할 수 있어요. 철분은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 게 생체 이용률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괜히 철분제를 먹였다가 이유식이나 다른 음식들을 더 안 먹게 되면 오히려 철분 부족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빈혈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빈혈이 있고 철분 부족이 나오지 않으면 꼭 이유식이나 살코기들을 통해서 철분이 많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거를 훨씬 더 권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여지껏 그래서 철분제는 먹인 적은 없고요.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칼슘제인데요. 칼슘제도 사실 비슷해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 영양제 먹여볼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제일 좋은 영양제는 음식들이죠. 영양제 형태로 들어가다 보면 음식처럼 대부분 다 몸에 잘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100 정도의 약을 먹어도 20% 내지 30%만 몸으로 흡수가 되고 몸에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효율 면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애기한테 적절하게 섭취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제, 유산균 이런 제제들을 거의 먹이고 있진 않고요. 꼭 챙겨주는 건 비타민 D 하나. 걔는 음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벼운 감기, 가벼운 증상에는 약부터 먹이지 않아요. 사실 이게 부모님들이 제일 어려우신 거일 텐데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아기가 아프다고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는 약을 안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봐서는 가벼워 보이지만 약을 안 드렸는데 만약에 집에 가서 심해져서 또 약을 타러 오시면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해 보여도 대강 맞춰서 처방을 해서 드리게 돼요. 사실 감기는 약 먹어도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증상이 생긴 거는 내 면역 기능이 이겨내면서 그런 것들이 호전이 되면서 좋아지길 기다리는 거거든요. 보통 의사들이 항생제 말고 감기약을 처방해드리는 거는 그 감기가 낫는 동안에 아기가 증상이 힘들지 않도록 그 증상을 조절해주는 약을 처방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기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감기 증상이 심해지면 그때 약을 먹이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은 경한 바이러스 감염이고요. 바이러스 감염은 셀프 리미티드 질환이라 그래서 혼자 알아서 사실 좋아져요. 아기가 얼마나 힘들어하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냐에 따라서 약을 복용할지 아닐지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약을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약이 안 듣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지만 약 하나마다 부작용이 10몇 개씩 다 있어요. 제가 보통 약을 드릴 때는 최소 3, 4개 정도 드리는데 그 3, 4개의 부작용을 0.1% 되는 확률까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리는 거지 모든 약은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약을 먹일 때는 이 약을 썼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보다 이 약을 먹었을 때 아이한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실 때 약을 먹이시는 게 가장 훌륭한 부모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원칙이 사실 특별한 거는 없어요. 내가 육아를 하면서 지키는 원칙이 뭐가 있을까? 또 보호자분들께 이런 것들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결정을 해봤고요. 비싼 육아법도 아니고 유행을 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잘못된 행동은 분명하게 짚어주고 위생은 기본으로 지키고 필요한 거는 챙기되 과하지는 않게 약도 아이가 힘들어질 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5가지만 지켜도 육아는 훨씬 단순해질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부모님들
다들 각자에게 맞는 육아 기준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길이 덜 불안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